고려대학교 지식의 날개 KU놀리지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이우균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환경생태공학과 이우균입니다. 기후변화는 우리 인류가 해결해야 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과제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탄소 중립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인가요? 예, 그 말 그대로 탄소를 중립시킨다. 배출을 0으로 만든다. 이런 얘기인데요. 인간의 그 활동에 의해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그것이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되고 있는데 그것을 줄이자는 거고요.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면 또 흡수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럼 배출량하고 흡수량을 균형을 맞춘다는 것인데 배출에서 흡수를 뺀 것을 0으로 한다는 거죠. 그걸 흔히 이제 순배출 제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게 된 배경은 지금처럼 기후변화나 기후위기가 진행되면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굉장히 위태로울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즉 순배출을 제로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이것을 그냥 계획하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고 탄소 중립을 한다는 것이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흔히 기후변화가 인식의 단계라면 기후위기는 경고의 단계, 그리고 탄소 중립은 실천의 단계. 그 실천의 단계만 우리가 무엇인가 움직였을 때 그것이 어떻게 개선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탄소 중립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면 배출과 흡수가 정확한 수치로 측정되고 보고되고 그 다음에 검증되는 이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토지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탄소 중립과 토지 관리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좀 전에 그 배출되는 곳이 있으면 흡수되는 곳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배출은 뭐 흔히 그 공장, 우리가 사는 건물, 산업으로 보면 2차 또는 3차 산업에서 배출이 되는 것이고 흡수는 토지와 그 땅 위에 있는 식물들이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그걸 그 안에 저장되는 거거든요. 세계적으로 보면 산림이 약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면적상으로 거기서 약 한 26억 톤이라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있거든요. 그 IPCC라는 그 국제기구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 기반의 그 흡수원을 관리하지 않으면 탄소 중립이 안 될 것이다. 그런데 토지가 흡수하는 탄소의 양이 의미 있는 수치인가요? 토지가 흡수원인데 그 토지 관리를 잘못하면 다시 배출이 돼요. 예를 들면 산림이 황폐화된다든지 다른 용도로 전용이 된다든지 또는 뭐 나무가 죽는다든지 뭐 산불이 난다든지 그렇게 잘못된 토지 관리로부터 배출되는 게 통계상으로 보면 전 세계 배출의 약 한 23에서 25%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흡수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소위 얘기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흡수원은 산림지, 농경지, 초지, 습지, 녹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그 통계를 할 때 흔히 이제 에너지 그리고 산업, 건물, 수송, 교통 같은 경우, 그리고 폐기물, 그리고 농축, 수산 그런 다음에 흡수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은 농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축사는 초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그 농지와 초지는 흡수원이고 그런데 그 위에서 산업은 농업과 축산인데 그건 배출로 이어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농업에서도 약 400만 톤, 초지에서도 약 30만 톤 배출이거든요. 그러면 흡수원을 기반으로 하는 농업과 축산하고 잘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이 한 축이고 그 다음에 임업이 빠져 있어요. 토지의 63%가 산림인데 그 산림으로부터 흡수되는 양이 꽤 많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 약 한 4,300만 톤, 우리나라 배출의 약 1.5%입니다. 그런데 산림을 관리하는 것이 임업인데 임업이 없어요. 그 온실가스 통계 시스템 상에서.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토지는 필지 단위로 굉장히 쪼개져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 면적씩. 이거로 소유주도 다 다르고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교수님께서 대표 저자로 되어 있는 산림 탄소 경영의 과학적 근거에서는 소위 3S형의 산림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산의 경우는
이제 산에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가 이산화탄소 흡수하는 거죠. 광합성작용에. 그 흡수된 것이 나무 그 줄기에 저장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발체가 되면 그 나무 줄기에 있는 것이 목재로 돼서 이런 데 벽이나 이런 거를 쓰여지잖아요. 흡수되는 거를 시퀘스트레이션에서 S, 그 다음에 저장되어 있는 거 스토리지, 그 다음에 대체하는 거를 substitute, 3S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흡수하는 것도 잘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저장되어 있는 것이 살림이잖아요. 근데 살림은 소위 얘기해서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 그거를 담당해주는데 돈을 못 받고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관리가 어려운 것이고, 그러니까 나무가 크면 그걸 언젠가는 그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두면 그게 죽어요. 썩고. 그러면 그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거거든요. 그 전에 벌채해서 목재로 쓰면 이 주변에 있거나 뭐 가구나 이런 것들을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철강, 시멘트 이런 것들을 대체하면 대체 효과가 있잖아요. 네, 철강이나 시멘트를 썼을 때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를 배출을 억제하는 거니까 그런 그 배출을 감축하는 효과도 있는 것이 3S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고 잘 생산해서 잘 쓰자라는 게 3S입니다. 예, 이제 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최근 북한의 산림 황폐화는 매우 심각하다고 들었는데 네. 그것을 복구하는 것이 한반도의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데 중요하다고 발표하셨어요. 북한 산림 황폐화의 원인이 무엇이고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남한의 경우는 뭐 숲이 우거져 있는데 60년대 같은 경우는 산림이 굉장히 황폐되어 있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우선 그 땔감 산에서 했었고, 그 다음에 식량이 부족하니까 산에 밭을 만드는 화전이라는 그런 것도 했었었는데, 근데 북한의 경우는 지금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에너지와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산을 황폐화시켰는데 그것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비가 오면 물이 저장되지 않고 그대로 내려오고 거기 모래나 흙이 내려와서 밑에 농경지를 침수와 흙으로 덮어버리고, 그러니까 식량 생산을 더 하기 위해서 산을 황폐화시킨 것이 역으로 식량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이런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이 북한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복구하는 일은 국제적 협력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남북한의 그 양자 간에 하기에는 좀 어렵고, 그리고 다양한 국제기구를 활용하는 방법도 좀 써야 되는데, 남북한이 공동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제기구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UN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생물 다양성 협약, 산악화 방지 사업 이런 데하고 같이 하면 국제 협력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국제 협력을 하려면 그 국제 사회에서 관심 있는 이슈들하고 같이 해야 돼요. 나무를 진짜 이것도 물론 좋은 이슈지만 그것보다는 뭐 기후변화, 탄소 중립, 요새 뭐 SDGs,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재난 위험 경감이나 디제스터 리스크 리덕션, 뭐 이런 국제사회에서 관심 있는 것하고 같이 하면 매우 좋아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북한 산림 황폐지를 복구해야 한반도의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기술적으로는 단계별 계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선 국가 단위의 큰 전략 수립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것을 이제 지역 단위로 또 배분해서 그 시간 계획과 공간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지 단위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나무를 심고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그 실행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있고요. 남한의 경우가 좋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북한하고 충분히 잘 해서 할 수 있다고 제가 보고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국제 기구하고 그런 것을 같이 해야 됩니다. 남북한이 단독으로 양자 간에 할 수도 있지만 국제 기구하고 같이 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고, 뭐 예산 확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하되 그들한테 끌려다니면 안 되고 남북이 주도적으로 끌려가야 됩니다. 그러한 그 기술적 협력 또는 정책적 협력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려면 그걸 할 수 있는 역량 강화가 필요한데, 대학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고려대학교에서는 뭐 제가 하고 있는 오정 리질리언스 연구원, 그 다음에 최근에 발족된 통일융합연구원 등에서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오정 리질리언스 연구원의 원장으로도 활동하시면서 한국연구재단의 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태계 물질순환 기초연구에 대한 중점연구소도 이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그 오정 리질리언스 연구원은 줄여서 오젤이라고 그러는데, 오정은 그 민남교 회장님이라는 분의 그 호구, 리질리언스는 회복 탄력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 자강산업의 회장이신 민남교 그 박사님께서 1년에 5억씩 10년간 50억을 기부해 주셔서 그것으로 설립된 연구소고요. 회복 탄력성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폐기물 연구단, 그리고 기후변화 연구단, 물 관련 연구단, 생태계 관련 연구단, 그리고 한반도를 포함한 중위도의 물 식량 에너지 연구단, 5개 연구단이 있고요. 최근에 그 한국연구재단의 그 지원 사업인 중점연구소를 저희가 2021년에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약 한 23명의 교수님, 그리고 48명의 연구 교수님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교수님의 앞으로 따로 뭐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현재 그 오정 리질리언스 연구원에서는 모든 그 환경, 기후 변화 이런 문제는 생태계의 그 순환 고리가 왜곡되거나 끊어져서 그렇다라고 보고, 그 생태계의 물질 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하면 연결시키고 잘 유지시킬 수 있는가, 이런 그 기초 연구를 하고 있고,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 기후 변화, 물, 생태계, 중위도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와 연결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기초과학을 튼튼히 하는 거고요, 대학으로서. 근데 기초과학을 머물러 있지 않고 사회 문제 해결에 하는 과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기초과학과 사회 문제 해결하는 활용과학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예, 오늘은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이우균 교수님을 만나 뵙고 재밌는 얘기를 들었던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정말 유익한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